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됐고요. 한 주 네, 동안 좋은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하루 쉬고요. 음. 대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아, 예, 이 인간이 뭐 최근 별별 헛소리를 다 하다가 음, 금요일 오후 페이스북에 감히 강기훈 선생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1991년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려서 네. 오늘은 이 이야기로 브리핑을 대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한테 1991년에 네, 당시 상황은 네, 참 오늘의 이완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몹시 싸가지 없는 왕따 같은 애였는데, 저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1991년 그 험악했던 상황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기억이 참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 어쨌든 이 곽상도 이자가 이 글을 올린 걸 보고 분노가 터져서 이 음. 이야기를 오늘 브리핑 소재로 대신 고르게 됐습니다. 네. 네, 우선 곽상도 페북 글부터 보겠습니다. 네.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해 관여한 것이 거의 없어 설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1년 6월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있던 도중 김기설 변사 사건이 발생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야간 조사가 허용되고 있었던 시기였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근 중이던 제가 자리를 비운 선배를 대신해 강기훈과 잠시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음. 그러나 제가 강기훈 씨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피의자 측 반박이 다음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영장 담당 검사도 주임 검사도 아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음. 강기훈 씨 관련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우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음. 글의 논리가 개떡이죠. 지금 확상도 말을 정리하면 첫째, 나는 야근 중에 음. 잠깐 강기훈과 함께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둘째, 당시 피의자 측 반박이 다음날 다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고문이나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 그게 진짜 웃긴 게 확상도 너는 야근 중에 잠깐 불려가서 강기훈 선생 얼굴 잠깐 본 거밖에 없다며요. 음. 그런데 고문이나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어. 있었던 주제예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멍청한 인간은 변명을 해도 음. 나는 잠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고문을 내도 남들이 했겠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음. 음. 내가 관여를 해서 잘 아는데 절대 고문이나 협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거나 둘 네. 중 하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나는 잠깐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고문은 없었어.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잠깐 있었던 놈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잘 네. 아는 놈이 할 소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인간은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겁니다. 암기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한 교육의 폐해인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국가기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음. 2007년에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발표 때문에 재판부에서 재심이 이루어졌고 재심 결과 유서 대필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새로운 공식 판결이죠. 네. 근데 참고로 대법원이 원심을 뒤엎고 유서 대필이 없었다고 최종적으로 공식 판결한 게 2015년 박근혜 음. 때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대법원장이 양승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와 양승태조차도 이 사건은 유서 대필이 아닌 게 명백하다고 선언할 만한 너무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2007년 이 발표가 났을 때 곽상도 네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예, 거기서 너는 과거의 명백한 수사 결과까지 뒤집는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게 돼서 국가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설마 이것까지 네가 한 말이 아니라고는 말을 못할 거예요. 한국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예. 너는 야근 도중에 잠깐 불려간 사람이라며요. 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엿도 모른다며요. 그런 인간이 유서대필은 과거의 명백한 수사 결과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음, 근데 제 말은 너는 그 사건을 모르지 않아요. 음. 너는 졸라 잘 아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졸라 잘하는 인간입니다. 졸라 잘 아는 인간이죠. 예. 물론 저는 곽상도가 당시 검찰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기록을 보면 수사의 핵심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그리고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강진욱, 주임 검사였던 신상규, 음, 이런 사람들이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곽상도 너는 수사를 담당했던 9명의 검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노태우가 대놓고 밀어주던 노태우 기획 사건 같은 거였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상도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음, 그때는 솔직히 91년 때는 음. 와, 내가 대통령 각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신경 쓰시는 사건을 담당한 9명의 검사 중 한 명이라니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때는 솔직히 졸라 출세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냐고요. 제가 이런 인간들을 진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게 만약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칭송받는 수사였다면 곽상도 같은 인간은 내가 당시 검사 9명 중 한 명이었는데 아우 나머지는 다 따까리였고 음.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러고 떠들고 다녔을 인간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이 뒤집어지고 역사적 범죄가 되니까 나는 야근 도중에 잠깐 가서 강기훈 씨 얼굴 본 거밖에 없어요. 음.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비겁한 새끼들이요.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당시 고문과 협박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게 곽상도 네 주장인데요. 음. 그건 가해자인 네 주장이고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강기훈 선생이 2012년 9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씩 잠을 안 재우는 건 기본이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해 선체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검사들이 바통 터치에 신문하는데 별 질문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약 수사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욕만 해대고 운동권 새끼들이 빨갱이나 뽕쟁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지쳐 죽을만 하면 주임검사 신상규가 들어와 취조를 하는데 창틀에 맥주를 10개 이상 쭉 깔아놓고 질문을 해요. 자기는 배고프면 맥주 마신다며 뽕쟁이들 수사할 때도 그런데요. 취기가 오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취조받던 곳이 11층이었는데 살짝 열어놓은 문 사이로 보이는 맞은편 방에는 포승줄, 수갑, 쇠사슬이 벽에 쭉 걸려 있었어요. 저한테 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 라고 협박했었죠. 아니, 라고 돼 여기가 있습니다. 검찰청사였습니까? 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네. 아, 2012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21년간의 외침에서 강기훈 선생이 직접 하신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네가 말을 안 하면 대신 말할 사람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래요. 그리고 니네 엄마 갖다 팰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실제로 지금 내 아내 되는 사람이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서 갔으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들을 받았죠. 이렇게 강기훈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빨 네.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문과 협박이 없었던 거냐고요. 아니 검사 새끼들이 조사를 하는데 술을 처먹으면서 주먹질을 왜 합니까? 검사가 뒷골목 깡패냐고요. 뭐 서방파 두목입니까? 그럼 왜 검사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명동 뒷골목에서 깡패 새끼들하고나 어울리지. 뭐 하, 정말 제가 좀 분을 삭히고 있어서 네, 참 네. 감당하기 근데 힘듭니다. 예. 네, 근데 이건 아주 일부의 일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음. 그건 강기훈 선생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심에서 뒤집어진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 검찰이 한 얘기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자 이건 말을 너무, 믿어야죠. 그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이유로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기록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이유로 8년 전에 관련한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책 쓰셨죠 그때? 저 네, 기억합니다. 뭐 관련한 책을 썼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 기록을 검토한 소감은 진짜 이런 개떡 같은 새끼들이 있나 이런 거였습니다. 음.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 사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략히 요약을 하면 당시 명지대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께서 돌아가시고 이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노태우에게 투쟁을 했는데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열사가 서강대학교에서 분신하셔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김기춘 등등이 만든 사건이 김기설 열사를 자살을 하라고 부추긴 운동권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랍시고 내세운 게 김기설 열사의 유서가 있는데 그 유서를 김기설 열사가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동료였던 강기훈 선생이 대신 써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기훈 선생이 동료의 죽음을 말리지 않고 알면서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검찰이 가진 딱 하나의 증거가 필적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설 열사의 평소 필적, 강기훈 선생의 평소 필적, 그리고 유서의 필적을 대조를 해보니까 유서의 필적이 돌아가신 김기설 열사 필적과 완전히 다르고 강기훈 선생 필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게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보았다.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필적을 다 봤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안 보면 제 심정을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황당해요. 유서와 강기훈 열사 평소 필적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예 다릅니다. 아예요. 유서와 김기설 열사 평소 필적은 이 김기설 열사만의 독특한 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읓을 쓸 때 끝을 조금 말았어요. 이런 건데 이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유서에도 김기설 열사 평소 글에도 싱크로율 100%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 유서는 누가 봐도 김기설 열사가 직접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강기훈 선생이 대신 써줬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필적을 보면요. 그런데 그건 이완배 씨가 필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라고 주장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그 필적을 감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일한 증거니까요. 누가 감정했느냐? 국가수 김형령 문서분석실장이라는 사람과 문서분석실 팀이 함께 감정을 합니다. 근데 공동으로 필적 감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증언들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정인 A씨, 당시 1991년 유서 감정에 들은 시간이 전부 몇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란하지만 당시 감정 시간이 매우 짧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정을 김영영 실장이 진행했고 저 역시도 다른 사건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다. 감정인 B씨, 저는 이번에 진실위원회에서 의뢰한 감정 자료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냥 보더라도 유서와 다수의 김기설 글씨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김영영 실장이 감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C씨, 사실 나는 문서 감정 업무를 하고는 있었지만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김영영 실장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 D씨, 말은 공동심이었지만 김 실장이 내린 결론에 따라 나는 감정서 회신 부분에 공동심이란에 서명하고 도장만 찍은 정도에 불과하다. 당시 김영영 실장이 내린 감정 결과를 따랐을 뿐이다. E씨, 직접 감정을 한 바가 없다. 김영영 실장 혼자서 다 했다. 나는 감정인 중에 막내인데
당시 다른 감정 업무도 많았기 때문에 감정에 참여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음. FC. 감정서상에는 내가 공동심의자로 되어 있지만 솔직히 나는 위 사건과 관련해서 한 일이라고는 공동심의란에 도장 찍은 일이 전부다. 나는 강기훈 유서 사건 감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도장을 왜 찍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너무 무책임하네. 웃긴 이야기인 거죠. 이제 와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요약해보면 김영영이 혼자서 감정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몇 시간 받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도장을 딱 찍어 눌러버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플러리란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김영영이라는 사람의 감정 능력에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1992년 2심 재판이 한창 진행될 때 다른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해서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평소에도 이미 여러 차례 뇌물을 받고 필적 감정을 조장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검찰이 내세운 전문가가 김영영의 감정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전문가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뇌물 받고 감정해 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수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이 필적을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 방송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사설 필적 감정가들의 소감이 나옵니다. 한 감정원이 M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걸 청맹관이라고 해, 청맹관이. 그런데 청맹관이가 감정하지 않았으면 강기훈 필적하고 유서 필적을 어떻게 같은 필적이라고 감정을 해? 하나는 술 먹고 쓰고 다른 하나는 술 안 먹고 썼다고 해도 같은 필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야. 완전 박서방하고 김서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박서방하고 김서방 글씨체를 검찰이 같은 글씨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SBS에서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기자를 한 사설 감정원한테 혹시 국가수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감정원이 실수? 절대 아니지. 고의적이지. 이건 고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증거에 김기설 열사 죽음이 모독을 당했고 그렇죠. 강기훈 선생은 수십 년 동안 동지의 죽음을 부추기고 유서를 대필한 사람으로 기록됐었습니다. 아유, 지금 뭐 강기훈 선생이 네. 마음에 큰 병을 얻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 뭐 정말 안 좋으시죠. 네. 간암 상태시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네.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이제 한 8년 전쯤 일인데 당연히 강기훈 선생하고 통화를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네네. 강기훈 선생께서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시는 상태가 됐어요. 세상에. 예, 너무나 이해가 되죠.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20몇 년 동안 강기훈 선생을 전과자로 동지의 죽음을 방조한 사람으로 방치를 했으니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일은요. 하여간 저는 참 단언컨대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현대 인류 사회에서 가장 비열한 조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주범 9명 중 1명인 곽상도가 지금 헛소리를 찍찍해 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국민들 앞에서 대가리 박아야 합니다. 네, 제가 이가 갈리고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네. 곽상도 네가 역사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심판하려고 벼르는 사람이 연병장 안내범으로 수백 바퀴가 있습니다. 네. 제발 그 입 탁 치고 있기를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91년이라 생각하면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상적인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곽상도 발언을 계기로 1991년 상황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아이고 참 듣다 참 너무 울분이. 네. 뭐 이걸 자제할 길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991년이 우리 이완배 기자님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세워진 그렇죠. 지점이다라는 네, 점이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성 가면 피터님이 이완배 선생님 나올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민중해설의 이완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사실이 아니지만 아이, 어쨌든 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요.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저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네, 폭파했죠. 네. 영상도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정부와 우리 민족이 잘 지혜를 찾아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오늘은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 원인이 그 대북전단, 뭐 삐라라는 거죠. 이제 네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관한 경제학적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뭐 국내 논쟁도 매우 치열합니다만, 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건, 그리고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개를 대형 풍선 20개 나눠서 매달아 북한으로 달려보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자들이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에는 뭐 추가로 대북전단 100만 장을 더 날려보내겠다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북한에 삐라를 보낸다. 이게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뭐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시민들은 찬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이 단체가 풍선에 1달러 지폐 2,000장을 넣어서 보냈다는 대목입니다. 과거 기사를 봐도 이런 자들이 보통 달러를 넣거나 네. 사탕 같은 걸 넣어서 삐라를 함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삐라를 뿌리면 북한 주민들이 안 볼 테니까 이제 1달러 지폐로 꼬셔보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네네.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니들 빠가살이냐? 야 진짜 빠가살이도 대가리를 그렇게 멍청하게 굴리지는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제가 탈북자 단체에 속한 그 단체에 속한 분들의 개인 사정을 잘 몰라서 뭐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배운 겁니다. 예. 진짜 저열하고 수준 낮은 자본주의에 맛만 든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스통 쪽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를 꼬셔요. 네. 야, 완배야, 넌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문재인은 빨갱이고 통일을 주장하는 놈들은 북한 간첩이야.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예. 그럼 제가 당연히 뭔 개소리야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가스통이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더 전달하겠다면서 야, 내가 완배 너한테 10만 원 줄게. 그러면 문재인이 빨갱이다. 이 말 믿어줄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와 10만 원? 우와 진짜 10만 원 주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와 문재인 빨갱이야. 뭐 이럴 것 같습니까? 네? 아니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뭐 이런 균깍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누가 와서 야 다음 선거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찍어줘. 홍준표 찍어주면 100만 원 줄게. 이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우와 홍준표? 우와 100만 원? 우와 내가 2명 더 꼬셔올게. 이러실 분 있으시냐고요. 물론 사람이 그 100만 원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10만 원 주고 문재인은 빨갱이다 누가 이러면 저는 왜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10만 원 받고 개소리 하는 거 한 10분 참아주고 가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줄게 홍준표 찍어줘. 그럼 주세요. 그리고 100만 원 이제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위반인데. 그렇죠. 받는 것도 위반이에요. 네, 위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받고 안 찍으면 그만이죠. 네.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아 보이냐는 아예 거예요. 받고 안 찍죠. 당연하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또 한 가지요. 그냥 음. 단지 받고 안 찍는 걸 넘어서 자, 문재인 빨갱이론의 신봉자가 저한테 10만 원 주고 헛소리를 했어요. 예. 이때 제가 우와 역시 문재인은 빨갱이구나. 내가 몰랐던 걸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저 균딱 새끼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내 소신을 10만 원에 살려고 해? 이 같은 새끼들이네. 이렇게 쌍욕을 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북한에 김씨 3대 세습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제가 남북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가려서 해서 그렇지. 저 역시 3대 세습은 매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북한 민중에게조차도 내 1달러 줄게. 우리 같이 김정은 욕하자. 이러면 이 새끼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돈 1달러가 개입되는 순간 내 철학과 소신의 영역이 돈으로 치환되면서 글쎄 말이에요. 진짜 역 같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자본주의 이 새끼들 진짜 더럽게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즉 그 1달러 삐라 뿌리는 대북 단체는 북한 인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박하고 지랄 같은지 지금 우리 체제에 비하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뭘 하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보법으로 싹 다 잡아가도라고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국보법 반대론자라서 참는 겁니다. 이 빠가사리보다도 멍청한 놈들아. 네? 예.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회 규범과 시장 규칙의 충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 우리가 장모님이나 시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너무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은 다음에 며느리나 사위가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밥값으로 얼마 드리면 될까요?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한 10만 원이면 될까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레자식 되는 거죠. 후레자식 되는 거죠. 바로요. 예. 네.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연애를 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마침 한쪽이 여유가 돼서 데이트 비용을 한 명이 쭉 냈어요. 그런데 하필 돈을 낸 쪽이 빨리 육체적인 스킨십에서 진도가 나고 싶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낸 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지금까지 쏟아부은 데이트 비용이 총 235만 원이야. 이 정도면 오늘쯤은 나하고 하루 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뺨 맞죠, 바로. 예, 뺨 맞고 그 연애는 그날로 깨지는 예, 그날로 거죠. 깨지는 거죠. 예, 네.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든 이 두 가지 예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재행동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교수가 책에 쓰고 자주 드는 예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는 것, 이건 도덕이나 사랑, 우정이나 연민 같은 사회적 규범의 영역입니다. 네. 반면에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돈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시장 거래의 원칙이죠. 네. 이건 시장 규칙의 영역입니다. 뭔가 받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이나 우정 같은 사회 규범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돈이라는 시장의 영역으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새끼 취급받고 욕만 처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돈 몇 푼 쥐어주면 우와 돈이다. 와 3만 원이다. 와 감사해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상에는 시장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규범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회 규범의 영역이 시장의 영역을 압도할 정도로 강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에리얼리하고요.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제임스 에이먼 교수 두 사람의 공동 연구입니다.
아주 간단한 컴퓨터 노동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참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동그라미를 네모 쪽에 끌어다가 포개는 겁니다. 무지하게 쉬운 거죠. 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걸 최대한 5분 동안 많이 옮기라고 시킵니다.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5를 줍니다. 이게 바로 시장 규칙의 영역입니다. 예, 예, 예. 네가 그 포개는 노동을 해주는 대가로 $5를 줄게 이거죠. 두 번째 그룹에게도 보상금을 주는데 엄청 조금 줍니다. 50센트 줘요. 우리 네. 돈으로 하면 한 500원 하나요? 네. 세 번째 그룹도 있는데 이 그룹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험 전에 이 실험이 우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가볍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오로지 시장 규칙만 존재한다고 믿는 저열한 자본주의자들은 네. 당연히 $5를 받은 쪽이 제일 많이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5를 받은 쪽은 평균 159개의 원을 옮깁니다. 반면에 50센트 돈 조금 받은 쪽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01개의 원을 옮겨요. 네. 그러니까 요까지는 역시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음.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규칙이 잘 작동하죠. 네. 그런데 세 번째 그룹, 돈 한 푼도 안 주고 단지 필요한 실험이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그 그룹은 네. 무려 168개의 원을 옮기면서 제일 열심히 실험에 참여합니다. 땡전 한 푼 안 받아도요. 무슨 뜻이냐? 우리 삶, 매우 많은 영역에서 시장 규칙보다 사회 규범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에리얼리가 이 실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돈이 아닌 명분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면서 또 다른 걸 소개를 하는데요. 미국의 퇴직자 협의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퇴직자들의 모임인데 이 협회에서 변호사들한테 가난한 퇴직자들을 위해서 좀 싼 값의 법률 서비스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변호사들에게 제시한 금액이 시간당 $30에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싸죠. 네. 변호사들은 시간이 금이고 돈인데 $30면 3만 원 좀 넘는 거니까 아유, 그건 뭐 예, 예, 이거 받고 1시간 상담해 줄 변호사들이 없었던 없어요, 겁니다. 없어. 예. 예. 실제로도 변호사 중 한 명도 이 제안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미칠 것 없으니까 제안이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러면 가난한 퇴직자들 위해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들이 그 취지 좋은데요? 이러면서 우수수 지원을 하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3만 원에 해주세요라는 요청은 깎아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시장 규칙의 영역에서 디스카운트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거라고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해주세요. 요건 시장 규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규범의 영역, 즉 도덕의 영역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달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3만 원에 상담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변호사들이 장난해? 내 가치가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시장 가격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무료로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이건 내 능력을 좋은 곳에 쓸 기회야. 나 이런 착한 일 해보고 싶었어 라면서 승낙을 합니다. 도덕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덕의 영역을 시장의 영역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불쌍한 퇴직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깎아주세요 이러면 내 도덕이 돈으로 계산되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에리얼리는 돈을 언급하는 순간 변호사들의 머릿속에 시장 규칙이 자리를 잡고 사회 규범의 영역이 뒤로 밀려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삐라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네. 김씨 3대 세습에 반감을 가진 북한 민중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체제 반항적이고 투쟁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럼 왜 목숨을 걸까요?
소신과 철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1달러를 뿌려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내 목숨을 건 소신과 철학을 네. 1달러짜리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아, 네. 그렇죠. 예, 들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남조선 자본주의가 엿 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추운 겨울에 4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함께 길거리를 누볐습니까? 이건 우리의 소신과 도덕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통이 와서 야, 홍준표 짱, 미래통합당 짱 한 번만 외쳐주면 내 10만 원 줄게. 지랄하고 자빠진 거죠. 예? 니들 눈깔에 내 네. 투쟁과 소신이 10만 원짜리로 보이냐고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네. 이만큼 사회 규범의 영역에 돈을 들이미는 건 실로 아둔한 짓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죠. 사회에는 시장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규범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달러 뿌린 그 사람들은 지들은 하늘에서 1달러 떨어지면 우와 1달러다 와 돈이다 자본주의 짱짱맨 그러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 니들처럼 빠가사리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예? 예, 이런 애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류가 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네. 부디 우리 사회가 시장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회 규범의 영역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작한다는 짓이 삐라 1달러 섞어 뿌려서 대한민국 망신이나 시키고 자빠진 이 아둔한 저들을 보면서 네. 아이고 시장이 참 여러 인간들 빠가사리로 만드는구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댄 에리얼리의 사회 규범과 시장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세상에 자본만 있고 가치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 그런 빠가사리들인 겁니다. 네. 네. 자,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이재용의 불법 편법 네. 승계에 대한 이야기. 자, 정말 기대를 갖고 귀 네.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더 긴장되는데요. 네. 아, 이거는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양창수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과연 건강한가? 그렇죠. 네. 이거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참 사실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네. 네. 우선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 삼성이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모여서 이재용 기소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심의하는 제도라는 건데 다만 이게 그 검찰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검찰이 쌩까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8번의 심의위원회 결정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여론과 반대로 가는 짓을 하기가 검찰이 부담스러웠다는 뜻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용이 이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여론전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예, 한국 언론들이 다 이재용 편인데다가 요즘처럼 경제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충분히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이야기는 법의 이야기니까 제 영역이 아니어서 못 드리고요. 사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이 와중에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양창수라고 네. 전직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심의위원장을 맡는 게 옳으냐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거 판사 시절에 이재용이 저지른 편법 증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판결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일단 내렸고요. 네.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처남이 삼성 서울병원장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지난달 22일 양창수 씨가 매일경제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 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이 내용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네, 네. 예, 글의 요지는 이재용은 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공정하게 이재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이어졌고 결국 어제 본인이 이번 심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심의는 양창수 씨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 양창수 씨가 손을 뗀 이유도 웃겨요. 이 사람 설명이 내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것도 맞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때 내가 이재용을 무죄 판결했다거나 네. 5월 22일 매일경제에 이재용을 두둔하는 칼럼을 쓴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그 친구 때문에 그만둔 것이지 그렇죠. 공적 활동이 삼성에 네. 기울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그렇죠. 평판에 바로 대해서 그거죠. 인정하지 네. 못할 것이다.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게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판결도 그렇지만 22일자 매일경제 칼럼에 담긴 양창수 씨 시각은 진짜 위험합니다. 단언컨대 네. 이런 시각은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지식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저열한 시각의 표본 같은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칼럼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칼럼 요지가 담겨 있는 마지막 대목을 한번 읽어보죠. 네.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안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네. 일단 글을 너무 못 썼어요. 예. 저도 이거 뭔 소린지 이해하려고 한 10번쯤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뭔 네. 말이냐면 네. 양창수 씨가 보기에 삼성 승계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불법이라 한들 그게 왜 이재용 잘못이냐, 아빠 이건희 잘못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뭐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하하. 예.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 아빠가 물려주려고 설계한 일인데 불법이라 한들 그게 왜 자식 잘못이냐, 집안 잘못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빠 잘못이지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다른 논리들이야 뭐 다 법적으로 다툴 일이니 그렇다 치겠지만 이게 진짜 쌍욕이 튀어나오는 논리죠. 예. 제가 우리나라 재벌들한테 학을 떼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이 후레 자식도 이런 후레 자식들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뭐 물려받을 때는 아버지 이러다가 죄를 논할 때가 되면 이건 전부 아빠 잘못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파서 죽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네. 자식 새끼들이나 그 측근들은 범인은 저기 누워 있는 아버지다 이러고 자빠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후레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요. 실제로 2017년 롯데 경영권 비리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신격호와 아들 신동빈이 동시에 피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리를 저질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아들 신동빈 쪽 변호인 재판 진술이
경영비리가 저질러졌던 시기는 부친인 신격도 총괄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다 결정한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다. 이런 변론을 해요. 네. 다 아빠 잘못이다. 이런 전술이죠. 와, 아빠는 나이 90을 넘겨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자식 새끼는 재판정에서 아빠한테 죄를 덤텅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당시 기사에 후레자식 전술이 멋지게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예. 후레자식 전술이 진짜 통합니다. 아. 예, 1심 재판부가 아들 신동빈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입니다. 풀어줘요. 반면에 아들로부터 죄를 덤텅이 당한 신격호한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의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신격호 씨는 나이가 너무 당시에 많아서 네. 법적 구속을 피하기는 했지만 네. 선고 자체는 실형이었다고요. 아, 제가 이걸 보고 야, 이 새끼들은 진짜 감옥 갈 때 되면 부모 자식도 없구나. 이 판결 보고 다른 놈들 엄청 따라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창수 씨가 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아빠 이건희가 저지른 짓이지 이재용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강오륜의 나라이자 동방예의지국인 조선 망신을 지금 얘들이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니들이 후레자식 전술을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니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실을 호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국민들도 착각을 하기 쉬운 대목이에요. 양창수는 이재용 승계가 이건희가 기획한 거니까 이재용은 죄가 없다. 이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용의 불법 편법 승계는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였다면 아빠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재용 재산이 지금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얼마를 증여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우리 상식에 9조 원이면 한 4조 원 정도는 물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러면 이건 증여, 상속 문제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증여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럼 4조 원은 아니더라도 한 1조 원은 물려줬겠지? 그 정도는 물려줘야 증여의 문제인 겁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물려줬어요? 설마 1조 원도 안 물려줬어요? 그럼 한 5천억 원 물려줬나? 그것도 아닙니다. 5천억도 안 줬습니다. 아, 그럼 그 아빠는 도대체 아들에게 얼마를 줬냐고요? 한 1,000억? 천만에요. 이것도 택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준 돈이 얼마냐? 꼴랑 60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증여한 돈이 60억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 6천억 원 물려주고 이게 증여와 상속의 문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꼴랑 60억 8천만 원 물려주고 뭘 증여 상속을 논하냐고요. 이재용 재산 형성에서 핵심은 증여가 아니고 재산 불리기 과정인 겁니다. 실제로 이건희는 아들한테 60억 8천만 원 물려주고 당시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 16억 원 깔끔하게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 중에 세금 내고 남은 돈 44억 원을 무려 9조 원으로 불린 겁니다. 이게 불법 편법의 핵심이라고요. 게다가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물려받았을 때가 27세 때 일입니다. 27세면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한참 성인이라고요. 네.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편법 불법 행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세 줄기로 나누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BW죠. 우리 네. 얼마 전 그 보수 얘기를 묻다 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신 안필수 씨도 이걸로 한 700억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게 하나가 있고 예. 에버랜드 전환 사채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벌어진 에버랜드 전환 사채 기획이 시작된 게 1996년입니다. 이재용 나이 28세 때 일이라고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작전이 시작된 게 1999년. 이재용이 31세 때 일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재용이 결혼도 한 상태였어요. 가정을 꾸린 성인이었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종잣돈이 누구 소유였느냐? 음. 아빠 이건희 소유가 아니고요. 네.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이 증여받은 돈, 즉 100% 법적으로 완전히 이재용 돈으로 벌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28세 때 한 일,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가정까지 꾸린 31세 때 이재용이 한 일을 이건 다 아빠 책임이에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양창수 씨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재용이 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달리 이해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그래요? 예? 예? 머리가 너무 나빠서 31세에 한 일을 본인이 책임질 정도의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성인인데도 법적 책임을 물리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뿐입니다. 심신상실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심신상실자.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자여서 법률상 의사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자. 이런 사람 빼고는 성인이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양창수 씨 논리는 이재용이 지금 심신상실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심신상실 장애인들의 처지를 당연히 이해하고 음.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이 진짜로 심신상실 상태라면 감옥에 안 가도 좋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경영에서 손을 떼야죠. 그렇죠. 예, 아니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심신상실자가 어떻게 시가총액 300조가 넘는 기업을 이끄냐고요. 그 되게 그렇잖아요. 그 네. 정신 상태가 네. 정상처럼 정상인처럼 이 그 정상인의 상태가 아니라면은 네. 그 금치산자로 해가지고 돈을 손에 못 대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금치산자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접근이 금지되고 네. 혹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민법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인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이 심신상실자라면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 양창수 씨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 최지성하고 엄청 친하다면서요? 네?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겠죠. 네. 이재용이 심신상실자입니까? 그 정도로 심각해요? 뭐 청문회 때 보니까 네. 뭘 물어보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 사람이 그 정상인가 싶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네.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분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더 웃긴 건 이재용이 저지른 대표적인 불법,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에 시작된 겁니다. 이때 이재용 나이가 48세입니다. 애가 둘이고요. 첫째 아들이 15살이에요. 이것도 이재용 잘못이 아니라 아빠 탓이냐고요. 네. 그런데요, 양창수 씨,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시도됐을 때 아빠 이건희는 병석에서 꼼짝도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요. 네. 아빠야말로 심신상실 상태였는데 그 아빠가 무슨 수로 이 합병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 탓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데 이런 식으로 죄를 다 아빠한테 덤터기 씌우면 자식 새끼는 속이 편합니까? 양창수 논리가 이재용의 논리와 같다면 이게 이재용의 본심이라면 이재용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고 그냥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네? 이재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별의별 논리가 다 등장하는데 진짜 이런 양아치 짓은 하지 맙시다. 네? 대법관쯤 지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인이 한 일을 이건 아빠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이런 인간 말종들이 무슨 책임 경영을 하고 무슨 판결을 하겠냐고요. 네? 이런 자들이 한국을 지배한다는 게 진짜 슬픈 현실인 겁니다. 네. 왜 한국 사회가 이재용만 나오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미쳐 날뛰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이 사회가 이 암울한 몰상식의 굴레를 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오늘 좀 우울한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 박근혜가 네. 이제 2012년 TV 토론에서 네. 1979년 상황이겠죠. 아버지도 네.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네. 어린 동생들과 네. 어린 네. 동생들과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린 동생들이라고 하면 박근령 씨, 박지만 네. 씨인데 대학생이었을 텐데. 박근령 씨가 54년생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 한 다섯은 됐죠. 20대 26. 중반이죠. 예, 네. 예. 그리고 저 박지만은 58년생이니까 예, 그때 육사 다니고 있었겠네요. 무슨 어린 동생들이에요? 어린 동생들이. 나이 어린 아이고, 동생 나 같은 참.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박근혜가 뭐 이제 뭐 극적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 네. 말을 지어낸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이자들의 행동은 정말 국민들 기만하고 눈속임하고 예, 네. 그 차원으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똑똑해졌다는 것들은 네. 잘 가만히 안 되나 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멍멍이 소리를 일간지 칼럼에다가 막 쓰는 겁니다. 네. 황당한 거죠. 네, 이것도 실어주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고요. 제 말이요. 예, 제 예.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